데미안 헤르만 헤세 제2장 카인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소매 둘레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는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유치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뭔가 다르게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었다. 우리들의 놀이에는 끼지 않았고 싸움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단지 아이들은 선생님을 대할 때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그의 음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다른 반이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게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료시켰고 이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이 주의 깊고 지혜롭게 작문가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혀 가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꼈다. 그는 너무 우월해 보였고 침착했다. 그의 성격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다. 눈은 마치 어른의 표정을 띠고 있었으며 그런 것을 아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슬픔이 어린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게 어떤 호감을 주기도 했고 반감을 느끼게도 했다. 그러다 그와 시선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학생들과 달랐으며 전체적으로 특별하고 개성이 강해서 남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 한편으로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마치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변장한 왕자님 같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이 인사 역시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말투였지만 너무 어른스럽고 공손하게 들렸다. 우리 잠깐 같이 갈까?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디인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어. 현관문 위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나는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데에 당황했을 뿐이다. 아마도 우리 집 현관 아치 쐐기돌에 새겨진 일종의 문장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가끔 덧칠을 하긴 했어도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납작해져서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난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수줍게 말했다. 그건 아마 새이거나 그 비슷한 무늬일 거야. 아주 오래되어 알아보기 힘들어. 우리 집 건물이 예전에는 수도원의 일부였대. 그럴 수도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가 보기에 그건 매 같았어. 우린 계속 함께 걸었다. 속으로 나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이 웃었다. 아, 그래. 조금 전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린 같은 반에 있었지? 그가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물론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은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마치 어른에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봐, 나한테까지 그렇게 속일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관해 많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 다만 신과 재에 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 띈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이 이야기에 관심 있니?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이 분명 완벽한 진실이고 정의인 명제들이지만 이 모두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되게 더 나은 가치를 갖게 돼. 예를 들어 카인의 이야기 경우 그의 이마의 표적에 관한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겁을 먹고 굴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그의 비겁함 때문에 일부러 특별한 표적을 달아주었는데 그 표적이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준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니니? 그래, 그렇지. 나는 흥미를 느끼며 대답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처음에 문제가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건 바로 표적이야. 만약 남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얼굴에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고 그 자손들도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어. 어쩌면 그들 이마의 표적이 소인이 찍힌 우표처럼 붙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야. 세상 사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을 압도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을 테고 그들의 눈빛에서 담력과 지혜가 느껴졌을 거야. 이 남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겠지.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사람들이 각자 자기식대로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대로 우월한 훈장처럼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이 표적을 지닌 사람들은 무섭다고 말한 거지. 또 실제로 그렇기도 했겠지만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매우 견디기 힘들었겠지.
사람들은 그래서 강한 족속들을 위험에 빠뜨릴 음모를 꾸민 거야. 자신들의 두려움에 떨었던 것에 대한 반감으로 주운 글씨 같은 낙인과 같은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지. 내 말 이해하겠어? 응. 그건 다시 말해 카인은 실제로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은 아니란 말이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가 대부분 진실일 수 있지만 그 진실들이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올바로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어. 쉽게 말해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을지도 몰라. 카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정말 카인과 그 자손들이 표적을 지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엄청 놀랐다. 그럼 동생을 죽인 것도 진짜라고 믿어? 충격을 받은 나는 이렇게 물었다. 물론 진실이지. 그건 분명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던 거야. 정말 그들이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엔 모든 사람이 형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강자가 약자를 죽인 것에 불과해. 그것이 얼마나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약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한숨을 쉬었겠지. 하지만 누군가 약자에게 왜 그들을 해치우지 못한 거야? 라고 물었다면 우리가 겁쟁이라서 라고 대답하진 않았을 거야. 해치울 수가 없어. 그들은 표적을 지니고 있었거든. 신들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어. 하고 말한 거지. 이렇게 단순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꾸며졌을 거야. 아, 널 너무 오래 붙잡아 두고 있었구나. 잘 가. 그는 알트거리로 접어들었고 홀로 남은 나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웠다. 그가 떠나자마자 지금까지 데미안이 한 이야기가 전부 믿기지 않는 사실로만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적이 훈장처럼 훌륭한 것이라니. 그건 비이성적인 이야기였고 신에 대한 모독이며 오만한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신은 아벨의 재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데미안이 나를 놀려서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해 꾸며댄 이야기일 뿐이다. 실로 명석한 녀석이긴 했다. 말도 논리적으로 잘했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른 부류의 어떤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 오랫동안, 아니, 저녁 내내 그렇게 말끔하게 프란츠 크로모의 존재를 잊어본 적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성경에 쓰인 카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 명료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숨은 뜻을 찾아낸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는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아니다. 그건 정신이 나간 소리였다. 단지 마음 깊이 끌렸던 건 데미안은 모든 것이 쉽고 명확하다는 듯이 멋지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다. 얼마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일종의 아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다른 것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세계 속에 깊이 떨어져 버려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가라앉아 버렸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그렇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한순간 숨이 막힐 뻔했다. 불행한 이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밤. 나는 한순간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와 지혜를 단칼에 꿰뚫어보며 경멸했다. 그렇다. 그때 나는 분명 카인이었고 이마에 표적까지 달고 있었지만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이것은 표창이라고 우쭐댔다. 나는 죄악과 고통으로 인해 아버지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내가 분명한 사고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경험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웠던 반면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생각해보면 데미안은 매우 이상하게도 강자와 약자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주었다. 카인의 표적에 관한 해석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데미안의 눈이 마치 어른처럼 얼마나 빛나던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데미안이야말로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자신이 카인의 족속이라 생각하지 않고서는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왜 그의 눈빛에는 그런 힘이 담겨 있을까? 데미안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을 빈정댔을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어갔다. 나의 어린 영혼의 샘물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이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카인의 살인과 표적에 관한 문제가 나의 인식과 의구심을 키웠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금방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분명 데미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전학생에 관해 많은 소문이 나돌았다. 만약 그 소문을 미리 들었다면 데미안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부자라는 소문일 뿐 데미안의 어머니는 교회에는 절대 나가지 않으며 아들 역시 그렇다는 말도 있었다. 데미안 모자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해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막스 데미안의 힘에 관한 무용담이 나돌았다. 데미안에 반해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싸움을 걸어오자 데미안은 거절했는데 겁쟁이라고 비우는 녀석을 데미안이 거뜬하게 해치워 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목격담을 빌리자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눌렀을 뿐인데 상대 아이가 하얗게 질려서 항복하고 도망쳤으며 그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팔을 못 썼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났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다. 소문은 모두 자극적이었고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에도 여전히 나는 프란츠 크로모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그 애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도 나는 옴짝달싹 못하고 얽매여 있었다. 그는 꿈에서도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녔고 그 애가 현실에서 저지르지 않았던 악행들이 내 한상에서 펼쳐졌으며 결국 꿈에서까지도 나는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다. 나는 원래 꿈을 많이 꾸는 편에 속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나를 쫓는 그림자 때문에 힘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크로모가 나를 못살게 굴고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지리기며 더 잘못된 범죄로 나를 유인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유인보다는 강한 힘 때문에 강요당했다는 것이 맞겠다. 가장 무서웠던 꿈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이었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야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꿈에서 크로모가 칼을 갈아서 주고 우리 가로수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때까진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몰랐다.
누군가 우리 가까이로 걸어오자 크로머는 내 팔을 건드려 내가 찔러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이 부분에서 잠이 깼다. 이 꿈 때문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생각나지는 않았다. 데미안이 내게 다시 나타난 것은 희한하게도 꿈속에서였다.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꿈이었는데 참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 무릎을 짓밟는 사람이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 아닌가. 크로머에게 당할 때는 고통과 혐오감만 느껴졌는데 데미안에게 당하니 신기하게도 기쁨과 불안함이 뒤섞여 느껴졌다. 이 꿈을 2번이나 꾸었다. 그러고 난 후에 데미안이 자리했던 자리에 다시 크로머가 나타났다. 꿈에서 겪은 일과 실제로 겪은 일이 확실히 분간되지 않았다. 아무튼 나와 크로머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다. 좀도둑질을 해서 크로머에게 진 빚을 다 갚았을 때도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크로머는 내가 했던 도둑질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돈을 가져올 때마다 어디서 난 돈인지 캐물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크로머의 소나기에 더 단단하게 잡혀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겠다는 크로머의 협박이 두려워졌다.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크게 밀려왔다. 참을 수 없이 괴로웠던 와중에도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전부 후회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이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불길한 숙명이 내 머리 위로 드리워졌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것은 바보짓 같았다. 부모님은 이런 내 상태를 매우 걱정하셨을 것이다. 낯선 영혼이 나를 덮쳐왔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밝은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밝은 세계를 향한 견딜 수 없는 향수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문제아보다는 아픈 아이처럼 취급했고 내 상태가 어떤지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느껴졌다. 누나들은 나에게 무척 다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했다. 누나들에게는 내가 한숨이 절로 나고 동정을 일으키는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악마처럼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경계 대상이었다. 이제 가족들은 나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부질없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괴로움을 내던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길 때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잘못을 빌면 다정한 용서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동정을 얻었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숙명이었는데도 부모님은 단순한 탈선으로 치부해 버렸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1살도 채 되지 않은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걸 익힌 어른들은 꼬마들에게도 이런 이성이 존재할 거라 상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꼬마들의 경험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에서 그때처럼 절박한 경험과 고민을 한 적이 드물다.